요양원 얘기가 처음 나온 날 그 아이는 제 눈을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종이를 한 장 꺼내 아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상담 기록. 그 순간 저는 제 나이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이 집을 지키기까지 40해가 걸렸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아픈 몸 붙잡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단 몇 장의 종이 앞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저를 치우기 위한 건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헷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9살 김정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을 버텨 지켜온 집에서 가족에게 조용히 정리당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편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이야기는 요양원 종이가 식탁 위에 올라오기 몇 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아들도 며느리도 단 한 번도 요양원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집안일은 이제 좀 줄이시는 게 처음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제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한 장의 종이로 이어질 줄은요. 요양원 얘기가 처음 나왔던 그날 이미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나왔습니다. 마치 병원 한번 가보자는 말처럼요. 저는 그 순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듯, 농담이라는 듯.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농담을 할 때는 눈이 그렇게 차갑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직 닫히지 않은 문 앞에서 열쇠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설마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저는 그때까지도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나를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 의자 위치 하나까지 모두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보지 않았고 아들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 있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이지만 각자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나는 어디에 있지?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쌓인 작은 무시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떨렸고 그릇 하나가 싱크대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조심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남은 건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반찬을 놓고 같은 밥을 먹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났고 누군가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고 아들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치우자. 그게 그 집에서의 제 역할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국이 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먹는 밥이 덜 외롭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내려앉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다 그릇을 하나 떨어뜨렸고 조심스럽게 주워 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주 정중하게 포장되어 있었던 거지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정말 나는 이제 짐이 된 걸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요즘은 괜찮은 데 많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날씨 이야기하듯 병원 이야기하듯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 말이 결국 이 말로 들렸습니다. 엄마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짐을 싸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불이 꺼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집을 떠나겠다고 마음으로 정한 날부터 바로 짐을 싼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며칠을 더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행동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밥그릇을 닦으면서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그릇 다시는 내가 안 닦겠지. 그 생각이 들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괜히 앞서가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침대, 하얀 벽,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해서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잖아.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봤던 숫자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오래 보게 되더군요. 이 돈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버스 요금, 월세, 병원비 하나씩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살 수는 있었습니다. 빠듯하지만 버틸 수는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을 덮고 나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쓰는 걸 저 사람들은 용납할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당연히 빼앗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요즘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그 질문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불편해 보였나 보다. 며느리가 말을 차갑게 할 때도 이렇게 넘겼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저렇지, 그렇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공간, 그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 말이 너무 크게 울려서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느 날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았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불을 끄는 걸 잊고 연기를 내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뛰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보셨죠? 이제 위험해요.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그는 손, 문을 닫는 동작, 약을 챙기는 모습까지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분명했습니다. 조심해라. 실수하지 마라. 아픈 게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더 빨리 나를 내보내겠지. 그 생각이 몸보다 먼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자.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잘 압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신문실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의사는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에서 말을 꺼내듯이요. 검사가 끝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에 비해 인지 기능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단이 아니라 판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과.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시험을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보이더라. 휴대전화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은 방, 깔끔한 침대, 웃고 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가면 밥도 나오고 사람도 있고 엄마도 편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없다는 걸요. 여기 남아서 조용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내 발로 나가느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짐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가방이 거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가방 앞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짐 가방을 꺼내놓은 날 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이미 메모해 두었는데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남 눈치 보며 미뤄왔는지 그때 새삼 알게 됐습니다. 아들 기분, 며느리 표정, 집안 분위기, 모든 걸 재고 나서야 움직이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엔 아무도 묻지 않고 결정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차분하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주소, 평수, 건물 연식. 저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세로는 대략 5억 후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보낸 40년, 아이들 웃음, 남편의 마지막 숨, 그 모든 게 5억 얼마라는 말로 정리됐습니다. 중개사는 덧붙였습니다. 급하게 파시면 조금 더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값은 더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더 받는 대신 시간을 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처럼요. 벽에 남은 연필 자국, 아이 키 재던 흔적, 부엌 문 옆에는 아들이 초등학생 때 붙여놓은 상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종이를 만지자 그날의 공기까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다. 배신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게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을 떠나는 제가 조금 안쓰러웠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짐 가방에 옷을 한 벌 넣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는데도 가방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 떠나는 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누가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였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가방을 메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다. 선택한 거다. 나를 더 이상 정리하지 말아라. 편지를 접는 동안 글씨가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 소리가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남아 한참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봤습니다. 불 꺼진 거실, 아무 말 없는 집.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걸요. 고흥에 도착한 날 휴대전화는 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요. 이틀쯤 지나 전화를 켜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르는 번호들까지 문자도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실종 신고.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짐을 싸서 나왔는데 내 발로 떠났는데 왜 실종이 되는 걸까요? 잠시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자녀분이 걱정하셔서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판단으로 이동했고 안전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요받거나 재산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저 사람들은 움직이는구나. 며칠 뒤 고흥의 작은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상 판정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카페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맞아. 돈 때문이야. 어차피 집이랑 통장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용서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효도는 돈이 아니라 존중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흥에서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졌고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 오늘 나갈지 말지 모든 걸 제가 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창가에 앉아 바다만 보았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가는 걸 한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구나. 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말이 사람을 밀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예전 집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나로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아지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쉽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서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용기를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